자, 잘 쉬셨나요? 이번 주에 이게 마지막 두 개 챕터를 찍으려고 오늘 목요일인데 왔습니다. 다들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또 확진자가 500명이 생겨서 이제 그 학사 운영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다들 건강히 무사히 학기를 마쳤으면 좋겠고요. 기말고사 때 계획된 그 대면 시험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43장하고 44장을 할 텐데요. 먼저 43장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3장은 피부 질환 이야기인데요. 여기서는 딱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. 뭐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여드름 치료제입니다. 다들 관심 있으시겠죠? 아니면 고등학교 이후로 다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. 우리 땅구멍에는 피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생기죠. 근데 재밌게도 이 피지를 아주 먹을거리로 좋아하는 세균이 한 놈이 있습니다. 그 녀석이 바로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. 여기 다시 적어놨죠.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이 세균이 이 피지를 먹을거리로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곳에 만약에 이 아크네가 감염이 돼서 자라게 되면 이 피지를 먹고 농이 생기죠. 쓰레기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피지의 모낭에 면포라고 하는 것들을 형성합니다. 면포.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드름이 짜게 좋게 잘 익었구나 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크네라고 하는 균이 증식해서 넘쳐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. 이런 상황에서 이 녀석을 딱 짜면 어떻게 되죠? 네. 농포도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아크네가 옆에 있는 모낭으로 또 감염을 시켜서 문제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 잘 익은 여드름을 그냥 함부로 짜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아크네라고 하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드름 치료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에 나와 있듯이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여드름 치료제로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. 이 녀석은 비타민 A 유도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들을 쓰게 되면 피지의 염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아크네 증식도 감소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들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이 녀석들이 쓰여왔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쓴다면 아마 이것을 많이 썼을 겁니다.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레티노이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성분이고요. 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로아큐탄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알려져 있습니다. 이소트레티노인이고 얘네들은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노이드 성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.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갑자기 작년부터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. 거의 뭐 85%, 90% 여드름 치료제에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요. 이유는 이렇습니다. 이 약물은 임신이 되었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사용하게 되면 기형아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금기시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요런 기간에만 금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레티노이드와 가지고 동물 실험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저 기간이 아니더라도 몸에 축적되어 있어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연구 보고가 되면서 이 시장이 이제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쪽 피부질환 약에서 두 번째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색소 침착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.
이 녀석은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기미 또는 주근깨 뭐 이런 걸로 보통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얘네들은 그 세포 중에 멜라닌은 색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. 즉 멜라닌 세포라고 부르죠. 멜라닌 세포. 그 이 녀석들이 멜라닌 색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피부가 이제 검게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침착이 돼서 그 부위가 이제 검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막는 방법들은 그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 색소를 만드는 과정들을 억제하는,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게 하는 첫 번째를 쓸 수 있겠죠. 그때 쓰는 녀석이 바로 하이드로퀴논이 되겠습니다. 하이드로퀴논. 그래서 주근깨라든가 기미, 이러한 과다 색소 침착을 막는 형태고요. 이게 잘못 알려져서 피부 미백제에 대한 형태로 알려져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피부가 더 하얘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하이드로퀴논은 그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세포가 자기작용을 못하도록 계속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세포도 억제작용을 받다 보면 화를 내겠죠. 그래서 그 멜라닌 세포들이 바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. 또는 국소적으로 피부에 계속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. 따라서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는 이 약물들을 단순히 피부 미백제라는 형태로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톡스살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어떤 거냐면 요 멜라닌 세포가 증식이 되면 안 좋잖아요. 그 증식을 억제하는 녀석입니다. 하이드로퀴논은 색소를 못 만드는 거고요. 메톡스살렌은 이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증식을 억제할 때 쓰는 방법은 DNA 복제 같은 것들을 차단하면 되겠죠. 그래서 메톡살렌은 이러한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를 하고 멜라닌 세포 이외의 다른 세포 분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서 백반증이나 이런 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. 당연하게도 원래 있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 또는 발암 가능성들이 있게 됩니다. 따라서 기미 주근깨에 치료하는 미백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녀석들은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든가 메톡스살렌을 주 성분으로 하는데 둘 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탈모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. 제가 가끔 가다가 교재나 다른 자료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굽힐 때 뭐 이미 눈치채셨겠죠. 이제 머리가 이제 왜 탈모에 관심 있는지요. 자, 탈모는 모발의 손실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.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. 이 녀석은 테스토스테론이 환원돼서 만들어지는 효소라고 했죠. 이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두 군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. 하나는 전립샘을 계속 자극하게 되고요. 두 번째는 모낭을 억제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. 따라서 고농도의 DHT,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은 모낭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탈모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. 그러면 이 녀석을 못 만들게 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. 5알파 리덕테이즈 또는 환원제, 이 녀석을 억제하는 약들을 쓰면 됩니다. 대표적인 게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인데요. 이 녀석의 작용 기전은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에 해당하겠습니다. 이 녀석을 쓰게 되면 이것을 못 만들니까
모낭을 억제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요. 탈모에 그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, 또 다른 형태로는 고용량을 쓰게 되면 당연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형태죠.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녀석들은 전문의약품입니다.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사는 거고요.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그 탈모에 좋은 걸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. 그 녀석이 바로 미녹시딜이 되겠습니다. 미녹시딜이요. 이 녀석은 첫 번째로 그 개발됐을 때 혈관 확장제로 개발이 됐고요. 협심증 치료제 형태로 개발된 녀석입니다. 그 1979년에 FDA의 협심증 치료제로 혈관 확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등록이 된 건데, 이 녀석을 쓰다 보면 간혹가다 그 털이 많이 생기는 다모증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. 이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탈모인 분들한테 처방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그 전신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처방으로, 즉 일반 의약품으로 국소용으로 바를 수 있는 액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. 약국에서 구매를 한번 해봐서 그 혹시 부모님 중에 탈모로 걱정한 분이 있다면, 특별하게 그 가려움증 정도의 부작용이 있지만 다른 큰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한번 써보길 권장해 드립니다. 대신 이제 지속적으로 써야지만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문제점은 하나 있습니다. 저 미녹시딜을 쓴다고 해서 모든 그 탈모를 경험한 분들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.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가 효과를 내고 3분의 2 정도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. 복불복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에서 미녹시딜 그 양약을 배웠습니다. 이거 한번 써보라고 그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. 그 부모님이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하면, 학교에 그 등록금 주면서 보냈더니 좋은 걸 배웠구나, 용돈이 생길 거고요. 만약에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런 뭘 배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야단을 맞겠죠. 저도 그 미녹시딜을 한번 써봤습니다. 근데 저는 이 경우에 해당이 돼서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고요. 그 장기적으로 만약에 제가 여유가 생긴다면 탈모에 그 치료하는 약들을 조금 개발해 볼 목표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렇다면 떼돈을 벌 수 있겠죠. 누군가는 그러더군요. 탈모에 효과 있는 약을 개발하면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탈 거라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피부질환 약을 마쳤습니다. 아까 왜 탈모에 그 제가 관심이 있는지 약간 민망스럽지만 다시 한번 그 제 잘 안 보여드린 정수리를 보여드리도록 하죠. 네, 왜 관심이 있는지는 아시겠죠? 그러면 좀 잠깐 쉬었다가 그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챕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